대부분의 시청자는 유럽을 복지천국 선진국의 상징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은 2년 연속 역성장, 폭스바겐은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 공장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라는 질문에 대다수 유튜브 영상은 러시아 전쟁 때문이라는 표층적 답만 제시합니다. 이 영상은 다릅니다. 전쟁이 방아쇠를 당겼을 뿐 총은 이미 자기 머리에 겨누어져 있었다는 관점에서 유럽이 스스로 설계한 함정을 해부합니다. 시청자가 영상을 끄고 나서 이 구조가 한국에도 있다는 섬뜩한 자각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4년 봄, 독일 듀셀도르프의 한 아파트. 54세의 클라우스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손에는 흰 봉투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해고 통보서입니다. 32년, 그가 폭스바겐 공장에서 품질 관리 팀장으로 일한 세월입니다. 입사 첫날 악수를 나눴던 상사도, 함께 야근하며 라인을 뛰던 동료들도 이제 모두 같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 공장 폐쇄를 선언한 날이었습니다. 클라우스는 퇴직금 봉투를 들고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가격표 앞에서 발길이 멈춥니다. 달걀 10개에 4.8유로, 5년 전에 2배입니다. 전기료 고지서는 3년 만에 2배 반이 됐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대답은 간단합니다. 클라우스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유럽은 선진국입니다. 독일은 세계 4위 경제대국입니다. 프랑스는 핵무장 강대국이고 이탈리아는 G7 회원국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유럽은 복지천국, 선진국의 상징, 문화와 예술의 본산, 독일의 정밀기계, 프랑스의 명품, 이탈리아의 장인정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 설계한 시스템이 스스로를 집어삼키고 있어 아주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천재적입니다.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싼 가스를 끌어오고 그 에너지로 세계 최고 품질의 자동차와 화학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2021년 기준 독일 사용량의 55%, 유럽 전체 45%.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생존 인프라였습니다. 독일은 2023년 마이너스 4.8%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마이너스 2.8%. 2년 연속 역성장입니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 2년 내리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유럽의 병자라는 병명이 다시 붙었습니다. 독일 최대 화학기업 바스프는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옮기고 있고 독일 최대 철강기업 티센크루프는 직원의 40%를 잘랐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전쟁 이전에 비해 최고 15배까지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러시아가 방아쇠를 당겼을 뿐 총은 유럽이 스스로 자기 머리에 겨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외부의 적이 유럽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유럽이 수십 년에 걸쳐 스스로 설계한 시스템이 스스로를 집어삼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설계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죠? 독일은 천재적인 나라다.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싼 가스를 끌어오고 그 에너지로 세계 최고 품질의 자동차와 화학 제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팔았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효율이 너무 완벽했다는 겁니다. 완벽한 효율이 완벽한 취약성을 만들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치킨집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 아저씨가 기름을 시중 가격의 절반에 주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쓰겠죠. 기름값이 반으로 줄면 치킨 원가가 확 내려가고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요. 몇 년이 지나도록 자연스럽게 그 아저씨한테만 기름을 사는 구조입니다. 다른 루트도 안 만들어 놓았죠.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아저씨가 갑자기 기름을 끊겠다고 합니다. 저장해둔 기름도 없고 다른 루트도 없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 아저씨가 기름을 안 주면 폐업입니다. 이게 독일의 이야기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독일이 쓰는 가스의 55%가 러시아산이었습니다. 유럽 전체로 봐도 45%를 넘었죠.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 운송비도 거의 안 들고 액화 천연가스를 배로 실어오는 것보다 훨씬 쌌습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의 가스 가격이 메가와트 시당 17달러였을 때 유럽은 11달러까지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화학산업, 철강산업, 자동차 산업, 이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이 싼 에너지 위에 세워졌던 겁니다. 세계 최대 화학기업 바스프가 왜 독일에 있었겠습니까? 에너지가 싸니까 가능했던 거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유럽 사람들도 이 위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다만 아주 그럴듯한 논리가 있었어요. 독일어로 만델두르히 한델. 무역을 통한 변화라는 개념입니다. 러시아, 중국이랑 경제적으로 깊이 엮어놓으면서 의존하게 만들면 상대가 나쁜 짓을 못한다. 중국도 민주화될 것이다. 러시아도 돈을 벌면 달라질 것이다. 이게 유럽 외교의 핵심 철학이었습니다. 왜? 우리랑 장사하는 게 더 이득이니까. 돈이 되는데 왜 전쟁을 해? 이런 논리였죠. 동네에서 좀 험하게 생긴 형이 있는데 같이 사업을 하면 우리를 못 때린다. 때리면 자기도 돈을 못 버니까. 이게 유럽의 전략이었습니다. 독일은 이 철학 아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꾸준히 올렸습니다. 심지어 의존도를 더 높이려고 노르드 스트림 2라는 해저 파이프라인까지 새로 깔았습니다. 미국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는데도 밀어붙였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건 순수한 상업 프로젝트라고 잘라 말했죠. 그 순수한 상업 프로젝트가 얼마나 순진한 판단이었는지는 역사가 증명해버렸습니다. 51세의 한스는 바스프 화학 엔지니어였습니다. 2022년 가을, 그의 공장 에너지 비용이 12주 만에 3배로 뛰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40%로 떨어졌죠. 이듬해 그는 중국 잔장에 새로 짓는 생산기지로 이동 명령을 받습니다. 러시아 때문에 힘들어진 독일 기업이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인지 비극인지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델두르히 한델. 무역을 통한 변화라는 전략. 러시아에만 적용된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에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민주화될 것이다. 돈을 벌면 중산층이 생기고 중산층이 자유를 요구하면 체제가 바뀔 것이다. 그러니 기술도 주고 투자도 하고 시장도 열어줬습니다. 결과는요. 중국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제력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유럽의 기술을 흡수한 뒤 이제는 유럽 기업들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을 통한 변화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유럽이 기대했던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요. 폭스바겐 하나만 봐도 2021년에는 전 세계 판매량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의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중국이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면서 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BYD라는 회사, 2024년 연간 판매량이 427만 대를 넘었습니다. 테슬라 전체 판매량의 2배가 넘어요. 중국 시장에서는 폭스바겐을 제치고 판매 1위에 올라섰습니다.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유럽은 바둑을 수십 년 연구한 프로 기사인데 갑자기 오늘부터 체스입니다 하고 게임이 바뀐 거예요. 내연기관에서 100년 넘게 쌓은 우위가 전기차로 넘어가는 순간 의미를 잃었습니다. 모터, 배터리, 소프트웨어. 이건 중국이 더 잘합니다. 그것도 훨씬 더요. 47세 독일 중소자동차 부품사 대표 패턴은 23년간 폭스바겐에 납품해 왔습니다. 회사 직원이 45명, 연매출 500만 유로의 탄탄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2024년 폭스바겐이 중국산 부품으로 교체한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패턴은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폐업까지 걸린 시간 단 석 달이었습니다. 23년이 석 달 만에 끝났습니다. 자동차만이 아닙니다. 태양광 패널, 배터리, 풍력 터빈, 녹색 전원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이 글로벌 공급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요. 유럽이 탄소 중립을 하려면 결국 중국산 장비를 사야 합니다. 한쪽은 미국이 당기고 한쪽은 중국이 미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보조금으로 당기고 중국은 초저가 제품으로 밀어냅니다. 유럽 기업 입장에서 계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같은 공장, 미국에 지으면 에너지 비용 3분의 1, 보조금 추가. 유럽에 남으면 에너지 비용 최소 2배, 보조금 없음. 이게 합리적 선택이 아닌 구조적 강요입니다. 러시아 가스 종속에서 벗어나려다 중국 장비 종속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위기가 합쳐지면서 유럽에서 정말 무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탈산업화. 공장이 문을 닫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2022년 8월, 미국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만 실체는 이겁니다. 미국 안에 공장 지으면 어마어마한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주겠다. 청정 에너지와 기후 부문에만 3,6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 규모예요. 동맹이라면서 우리 기업을 빨아가는 거 아니냐고. 유럽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실제로 유럽 기업들이 줄줄이 미국행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셰일가스 혁명 덕분에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거기에 IRA 보조금까지 받으면 같은 공장을 미국에 짓는 게 유럽에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죠. 한쪽에서는 여기 와서 돈 줄게 하고 다른 쪽에서는 국가 보조금으로 밀어붙이는 초저가 제품이 쏟아지는 상황. 유럽은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됐습니다. 유럽도 보조금으로 기업을 붙잡으면 되지 않느냐. 여기서 구조적 약점이 드러납니다. 미국은 하나의 연방 정부입니다. 법 하나로 전국에 적용됩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결정하면 끝이고요. 그런데 유럽은 27개 회원국이 각자의 재정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은 헌법에 적자를 GDP의 4.5% 이내로 묶어놨고, 이탈리아는 부채 비율이 이미 135%를 넘어서 여유가 없고, 프랑스도 재정 적자가 GDP 대비 5.8%로 규정을 크게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풀고 싶어도 27개 나라가 다 합의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24년 9월,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 드라기가 유럽 경쟁력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이 연간 최소 7,500억에서 8,000억 유로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어요. 유럽 GDP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럽은 느린 고통을 맞이할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느린 고통. 끔찍한 표현입니다만 현재 유럽의 궤적을 보면 과장이 아닌 것 같다는 게 더 무서운 점입니다. 이쯤 되면 이 모든 게 어떤 순서로 연결되는지 보이시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싼 가스에 50년간 의존하면서 에너지 안보라는 전략 자산을 사실상 적국에 위탁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을 황금알 시장으로 착각하면서 핵심 기술과 생산 공정을 이전하고 공급망 종속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발발하고 가스가 차단됩니다. 에너지 비용이 15배 뜁니다. 제조업 원가 경쟁력이 한순간에 소멸됩니다. 거기에 중국이 자국산 전기차로 시장을 대체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내연기관 기술 우위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여기에 미국 IRA가 기업들을 빨아들입니다. 투자와 일자리가 동시에 빠져나갑니다. 공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조업 일자리 하나가 사라지면 연관된 서비스업 일자리 3개에서 5개가 같이 사라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공장이 있으니까 식당도 있고 운송업도 있고 정비업도 있는 건데, 공장이 떠나면 다 같이 무너집니다. 세수가 줄고 복지 재정이 압박을 받습니다. 유럽이 그토록 자랑하던 복지 천국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이 스스로 설계한 자멸 시스템의 완성입니다. 유럽도 뒤늦게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 비중을 2021년 약 40%에서 2024년에는 약 11%로 급감시켰습니다. 독일은 액화 천연가스 수입 터미널을 기록적인 속도로 건설했고, 첫 터미널은 불과 194일 만에 완공됐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대안 생산 기지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액화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 가스보다 비쌉니다. 가스를 액화시키고 배에 싣고 다시 기화시키는 과정이 추가되니까요. 유럽의 에너지 비용은 러시아 가스를 쓰던 시절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비싸진 겁니다. 공급망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인도에 공장을 짓는다 해도 인프라가 부족하고 관료주의가 심합니다. 베트남은 규모가 중국에 비할 바가 안 되죠. 전문가들은 이 전환에 최소 10년에서 15년은 걸린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유럽은 높은 에너지 비용, 약한 경쟁력, 느린 성장이라는 삼중고를 견뎌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유럽 힘들구나. 안 됐네. 이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한국의 상황이 유럽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보십시오. 한국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동 원유, 호주와 카타르 액화 천연가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중동에서 분쟁이 심화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상상하기 싫지만 생각은 해야 합니다. 수출 시장을 보십시오.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약 19.7%입니다. 여전히 1위 수출 대상국이에요.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 한국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공급망을 보십시오. 반도체는 한국의 핵심 산업이지만 반도체 장비와 소재는 네덜란드, ASML, 일본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원자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의 정제 과정은 중국이 글로벌 시장의 60에서 많게는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터리 강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원자재 공급망에서는 중국의 종속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독일도 러시아 가스가 잘 들어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벤츠가 잘 팔릴 때는 최고였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흔들리니까 한순간에 유럽의 병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잘 돌아가고 있을 때 위험을 분산하지 않으면 위기가 왔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가장 싼 에너지가 가장 위험한 에너지일 수 있고 가장 큰 시장이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경쟁력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럽의 몰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러시아의 싼 에너지와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의존하면서 이게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안주한 결과입니다. 무역을 통한 변화라는 아름다운 구호 뒤에는 전략적 자산을 남에게 맡기는 위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위험이 현실이 된 순간 유럽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가장 싼 기름이 가장 위험한 기름일 수 있고 가장 큰 시장이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짜 경쟁력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편하고 효율적인 길이 항상 안전한 길은 아닙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롱런 레벨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